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5월의 주말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햇빛같이 여러분 여기 앞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얼굴이 밝고 또 희망차 보이십니다. 오늘 혈액암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교수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어떤 때 공개 강좌에 비해서도 정말 이 의사 중에 어벤져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선생님들이 오늘 여러분이 투병에 가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사실은 암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집에서 혼자 고민하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또 중요하게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시면 대부분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조기 유방암을 극복해 가는 것이 주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완치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투병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이 자리에서 듣는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여기에서 나누는 여러 가지 사랑과 또 온기와 용기를 많이 가져가시고 또 투병에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은 재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20년, 30년도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유방외과 배수연입니다. 오늘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네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유방암 수술 치료와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 치료는 유방암의 병기, 아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술,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저는 이제 유방외과 의사로서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방 수술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방 수술하고 림프절 수술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유방암의 병기는 종양의 크기, 림프전의 전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다라고 하면 크기나 림프절의 전이 정도에 따라서 병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방 수술과 림프절 수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유방 수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 수술은 크게 우리가 이제 보존술, 부분 절제술과 전 절제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크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절제가 가능하면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방 보존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유방 보존 수술은 이제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방 보존술, 부분 수술이라고 하면 종양만 절제하는 것은 아니고 종양 주변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좀 더 넓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절제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방 전 절제술은 유방의 조직을 전부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 절제 범위에 따라서 유방 전 절제술은 유방 위에 유두와 피부를 최대한 절제해서 최대한 평평하게 피부를 조금 남기는 걸 이제 전통적인 전 절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방 조직은 전부 제거하지만 피부는 최대한 보존을 하고 유두는 제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피부 보존 전 절제술이 됩니다. 종양이 유두와 가깝거나 이제 침범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유두와 피부를 모두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절개를 이용을 해서 안쪽 유방만 절제하는 것을 이제 유방 보존 전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유방 재건 수술을 많이 같이 합니다. 이 재건 수술은 언제, 시기에 따라서
즉시 재건술, 지연 재건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전절제술을 하면서 동시에 재건수술을 하는 경우를 즉시 재건술이라고 하고, 유방암 수술 후에 보조적인 치료도 하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건수술을 하는 것을 이제 지연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보형물을 이용하느냐, 자가조직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은 이제 절제술 후에 피부만 남는 경우는 이제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조직을 늘린 다음에 보형물로 교체해 줄 수도 있고요. 유두 보존 전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유두랑 피부가 다 보존되기 때문에 유방을 제거한 안에 빈 공간을 보형물을 채워줌으로 해서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을 같이 유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통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뱃살을 이용하거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방의 크기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체형 이런 사항들의 결정을 따라서 이제 어떤 재건술이 적합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방 수술과 재건 수술을 할 때는 환자와 이제 외과 의사와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이제 긴밀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재건 수술은 이제 전 절제술 후에 같이 시행하는 경우고요. 보존 수술이 한 유방암 치료의 한 70% 정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환자분들이 이제 재건 수술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건 수술은 보존 수술, 유방 부분 수술 후에 시행하는 재건 수술은 아니고 우리가 유방 보존술 후에는 암 종양 성형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방암을 제거한 후에 유방의 이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정상 유방 조직을 좀 재배치를 하거나 주변 조직을 가지고 와서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을 좀 만들어주면서 유방 부분 수술 후에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을 이제 암 종양 성형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방 보존 수술 후에 종양을 제거한 후에 보통 이제 필요한 경우에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최근 로봇 수술이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로봇 수술은 유방 전절제술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방 전체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절개 범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 수술을 이용을 하면 절개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절개창을 눈에 덜 띄는 곳으로 옮겨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현재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방 보존 수술과 유방 전 절제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종양의 크기가 작고 부분 절제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보존 수술을 하는 거고 보존 수술이 어렵겠다. 부분 절제술 했을 때 유방의 변형이 너무 많이 올 것 같다. 변형이 심해서 보존 수술의 의미가 적을 거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전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방외과 의사가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방 영상 검사 결과입니다. 유방 영상 검사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유방 촬영술이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에서는 종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미세석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반드시 유방 촬영술에 기타 이상 병변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단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방 초음파 검사입니다. 대부분 유방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유방 초음파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고요. 유방암이 진단 후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유방 MRI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유방 MRI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보다 훨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술이나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병변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 MRI 촬영 결과에 따라서 수술의 계획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방 검사에서 저희가 이제 유방암의 병변의 이제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가 작은지, 부분 절제술이 가능할지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크기가 작다면 당연히 부분 절제술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종양의 크기가 커서 절제 범위가 넓다라고 하면 부분 수술이 적합할지, 전 절제술이 적합할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종양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암의 위치를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위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종양이라 하더라도 종양이 위 바깥쪽에 분포하느냐, 아래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범위를 절제한다 하더라도 유방의 모양은 변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종양의 위치를 또한 중요하고요.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시계 방향, 위쪽이 12시 방향, 이쪽이 3시 방향, 이쪽 6시 방향,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종양이 어디가 위치해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또 종양의 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유두에서의 거리입니다. 종양이 작다 하더라도 유두 침범이 있거나 유두와 가깝다라고 하면 가까울수록 부분 절제술을 했다 하더라도 모양 변형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유두에서의 거리가 어떤지 항상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작은 경우, 가까운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제술 후에 모양 변형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고려하는 사항은 개수입니다. 유방암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부분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부분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암을 진단받고 MRI 검사나 추가적인 검사들을 했을 때 생각보다 병변이 넓은 경우들이 또 있는데요. 침율성 암 주변에 제자리 암종이 넓게 분포한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 받았을 때보다 검사하고 나서 병변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그 사이에 이제 병이 커진 게 아닌가, 암이 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그런 경우보다 MRI나 이런 더 정밀 검사에서 추가적인 병변이 확인이 돼서 범위가 넓게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넓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임상적인 병기로는 초기라 하더라도 범위가 너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면 부분 절제술은 어렵습니다. 그 밖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유전성 유방암의 변이는 없는지, 그리고 부분 절제술 후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에 제한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제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분 절제술을 할지 전 절제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방암 수술은 유방 수술이랑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술과 애가부 림프절 곽청술,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술전 평가에서 수술 전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애가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애가부 림프절을 이제 그 레벨 구역을 나누는데요. 1구역, 2구역. 그래서 겨드랑이 구역에 있는 림프절을 다 긁어내는 수술을 곽청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수술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림프 부종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 감시 림프절 생검술인데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곽청술에 비해서 수술의 범위도 상당히 작고 간단합니다.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면 유방에서 제일 처음 연결되는 림프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방에서 제일 처음 배액되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찾아서 여기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의 범위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유륜 주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맞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핵의학 검사나 저희가 수술실에서 염료를 이용을 해서 감시 림프절을 찾고, 보통 이제 환자분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개에서 4개 정도 림프절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 림프절을 확인을 해서 전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이가 확인이 되면 림프절 곽청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은 림프절의 전이 정도, 전이 여부, 전이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림프절이 수술 전 검사에서 림프절이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비교적 간단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시행을 하고요. 과거에는 감시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 확인이 되면 무조건 곽청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감시 림프절이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적으면 보통 한 평균 2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수술 전 평가에서 림프절에 전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렇지만 실제 확인을 해봤을 때 림프절에 전이가 한 2개 정도까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분 수술 후나 추후에 방사선 치료가 계획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감시 림프절만으로 현재는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로 끝나고요. 림프절에 전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수술 전에 이미 전이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방암 수술은 이제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유방 수술은 보존 수술과 전절제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은 감시 림프절 생검술, 애가부 림프절 곽청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결정할 때는 저희가 이제 유방암의 크기나 개수, 범위, 위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림프절 전이 여부, 전이 정도 이거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하고요. 환자 개개인의 상황 및 모든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방암 수술 이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수술은 저희가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하고 의사가 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하지만 저희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수술이 적합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 이후의 관리는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음식 먹어야 되나요? 어떤 보조식품이 좋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말하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무장이 배정 연구나 이런 연구가 힘들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은 신체에 필요한 요소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그걸 먹었을 때 유방암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있느냐 이런 걸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저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저희가 이제 펌메드라고 해서 의학 저널을 검사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유방암, 운동 2개의 키워드만 넣었을 때도 6,000개 이상의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2021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고, 12주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안 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신체적, 감정, 사회적 기능이 향상이 되고 피로, 통증, 수면장애, 재정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우울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고요. 또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상지 운동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2가지 운동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상지 운동은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시작을 했고, 한 달 뒤에 한번 체크를 하고 3달 뒤에 체크를 해서 이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었고, 근력 운동은 한 달 후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시행을 하게 되고, 1년 뒤에 평가했을 때 이렇게 운동을 한 환자분이 통증, 불편감 유의하게 감소했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측면이 사실은 림프 부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림프 부종의 합병증 증가 소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연구도 보시면 여기 저희가 이제 12주 동안 12주 동안 운동을 했는데 주 2회 60분 이상, 쉽게 말하는 이제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8가지 기계를 이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을 했고,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안 한 환자분에 비해서 피로도도 완화되고 삶의 질도 유지된다 보고하였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리뷰 저널입니다. 총 22개의 리뷰 결과가 포함이 되었고, 평균적으로 19주 정도 운동을 하고 주당 3회 중간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한 환자분들이 유방암 환자분들에서 심폐체력, 근력, 삶의 질 감소를 예방할 수 있었다. 물리적 기능이 향상되었다.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뭐 다른 연구 결과입니다.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림프 부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 삶의 질은 향상이 되었다. 이거는 작년에 발표된 리뷰 저널이고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통증 강도, 그다음에 어깨 굴곡이나 어깨 움직임, 상지 기능 장애도 완화되었고 근력이 향상되었다. 어깨 팔 운동을 했을 때 외회전도 향상이 되었고 림프 부종도 감소되었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이런 걸 했을 때 상지 기능 장애도 감소하였다. 결론을 냈습니다. 결과를 보여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림프 부종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환자분 건데, 실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림프 부종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느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환자분들이 림프 부종이 더 적었습니다. 11%, 17%였고요. 림프절을 5개 이상, 이거는 이제 좀 수술의 범위가 넓은 환자들, 이제 곽청 수술에 준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7%, 22%로 림프 부종이 더 적었습니다. 임상 의사가 판단한 림프 부종도 더 적었고요. 뭐 다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림프 부종이 늘어나지 않는다. 근력도 향상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골밀도도 향상되고 상지 운동 범위도 향상된다. 뭐 림프 부종 환자는 팔 둘레도 감소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단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점차적으로 저중등도 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주 2, 3회, 최소 2, 3회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지도 하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환자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편하게 쉬운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힘을 들으셔야지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강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처음 왔는데 엄청난 열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진짜 유방암도 그렇고 많은 중증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해서 이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참 감사드리기도 하고 너무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려고 하고요. 부족하지만 이제 유방암의 선행, 먼저 항암하고 수술할 수도 있고 수술하고 항암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들을 이제 많은 정보를 접하실 거라고,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시려는데 유튜브로 이미 다 알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를 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약간 이제 사실 의학적 근거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요. 제가 한번 뭐 참고해볼 자료를 조금 추천해드린다면은 이제 코스모 이런 학회에서 그 암이 알고 싶다 이런 유튜브를 운영해서 저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요즘 상당히 이제 근거가 높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의료진이 정식으로 이제 발간한 그런 자료들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나는 정말 공부에 너무 자신 있다, 그러면은 한번 한국 유방암 진료 권고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토론해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인데, 한번 사실 요거에 준해서 저희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일단 항암제가 뭐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왜 정말 이걸 해야 되냐. 유방외과를 보고 이제 종양내과 진료실 오셔가지고요. 첫 마디가 저는 항암 안 할 거예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겁니다. 저 왜 항암을 해야 될까? 저는 수술을 전절제를 했어요. 저는 왜 항암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앞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유방암의 정말 한 10%, 20%의 환자는 안타깝지만 재발을 하게 되고, 그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재발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간이나 폐나 뼈나 이렇게 멀리 가서 재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리 수술을 크게 하더라도 멀리 가는 암세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먹거나 주사로 맞아야 되는 그런 이제 항암제를 통해서, 전신 항암제를 통해서 그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뭐 항암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몸 이미 암세포가 저는 이미 없을 것 같아요. 제 타입에는 그 항암제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사실 별로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항암을 하느냐? 누군가 해봤다는 겁니다. 몇천 명씩 나눠서 해봤다는 겁니다. 반은 항암제를 투여하고, 반은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고, 반은 A라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반은 B라는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더 우월했다는 겁니다. 그냥 사실 그 이상의 엄청난 이론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믿고 항암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암을 하게 된다. 아직 눈에 항암제를 암세포 이게 수술을 했으면 이제 전체 다 절제를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를 볼 방법이 있을 것이냐? 사실은 과학자들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임상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임상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항암 치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유방암 사실 90%가 거의 전체 기술 봤을 때는 완치가 되는 병이지만 사실 이제 원격 전이되는 게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전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임상시험의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항암제라는 건 부작용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일생에 대부분의 환자분은 한 번 경험하시는데 이거를 보통 수술하고 4주에서 6주 안에 투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이전에 예를 들어서 1100명의 환자를 700명과 300명을 나누어서 키트로다 플러스 항암제를 한 경우와 항암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키트로다는 항암제가 더 재발을 많이 막아준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전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임상시험 결과를 아주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서 환자분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그 치료 방향을 결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어렵지만 머리도 빠지고 사실 울렁거려 토하고 힘들다는 건 저는 이해하지만 이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유방암으로부터 어떤 재발을 줄이고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사와 환자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유방암이라는 거는 사실 기록을 찾아보면은 1800 이런 때도 수술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연구됐던 한 건데 항암제라는 건 이제 처음 보면 1970년대 밀라노에서 연구가 됐을 때 항암제를 하지 않는 것보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제라는 걸 투여했을 때 더 유방암이 재발이 적고 사망이 적다는 것이 나왔고 좀 계속 연구를 했을 때 항암제 하지 않는 것보다 CMF라는 조금 약한 항암제 했을 때 그리고 CMF라는 항암제보다는 AC라는 항암제 혹은 AC라는 항암제에다가 하나 더 탁사이라는 거 했을 때 재발률이 이제 이게 의사가 보는 그래프인데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항암제 타입도 이제 유방암 타입도 다양하고 항암제 타입도 다양하지만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분석 몇만 명의 분석을 봤을 때는 대체로 유방암의 재발을 한 3분의 1 정도 줄여주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30% 줄인다, 33% 준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24% 정도 재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걸 16%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차이고요. 유방암이 사실 현재 굉장히 예후가 좋지만 처음부터 예후가 좋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든 수술법, 항암치료법, 방사선치료법 이런 것이 발전해서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항암제라는 게 이제 저희가 참 몸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약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좀 이해는 약간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치료제는요, 의학적인 치료제는
차이를 이용합니다. 세포에. 이게 세포 단위로 움직이는 거여서 예를 들어 항생제다. 내 몸에서 그 세균을 없앨 수 있는 약을 투여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약을 투여하면 되는 건데 세균이랑 우리 몸은 너무 달라요. 진핵세포, 뭐 세포, 원핵세포 이렇게 다르듯이 되게 다르고 곰팡이만 해도 사실 우리 몸 세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없애려고 그러면 막 독한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항암제는 어떨까요? 항암제는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없애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는 세포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이런 헐마크라고 불리는 암의 특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많이 분열한다는, 일단 많이 분열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막아줘야 된다. 그게 대부분의 뭐 AC, 탁산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고 허투 때문에 많이 분열한다. 허투를 막아줘야 되는 그런 표적 항암제 사용하고요.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 쓰고 뭐 DNA가 고장나도 갈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건 이제 림파자 이런 약을 사용하게 돼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항암제의 이제 핵심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유방암에서는 세포 독성 항암제, 일반 항암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제 고등학교 생물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포가 돌아갈 때 DNA가 합성이 되고, 그래서 세포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억제해주는 게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DNA를 합성을 차단하기도 하고, 직접 손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 하면 어떡해? 가장 분열하는 모든 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크고 정상세포는 분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부가적인 것으로 폐경 전 환자에서는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또 항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분열한 세포가 다 사실은 공격을 받는다는 거고요. 우리 몸에 분열한 세포 어디 많이 있을까? 입 안에, 입안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그 이제 장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가 층처럼 쌓여 있어서 밑에서 새로운 세포가 자꾸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분열하는 게 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울렁거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변비하고 복통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안도 헐고 그다음에 항문 점을 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을 적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분열한 세포 어디 있느냐? 골수라는 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백혈구라든지 적혈구나 혈소판을 만드는 데 많기 때문에 항암하면 백혈구 떨어지고 백혈구 떨어진다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올려주는 약을 쓰기도 하고 열이 나면 항생제 치료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작용보다 사실 유방암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암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1분을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어떤 항암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유방암은 이제 타입이 중요한 건 모두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 양성 가장 전형적인 거고 60%고 호르몬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호르몬 억제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부 환자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허투 양성 환자분들이 계시고 이건 허투라는 유전자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이제 표적으로 억제해줘야 되고요. 삼중 음성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나 허투가 없어서 일반 항암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 최근에 좋아진 건 면역 항암제를 같이 하면 좋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항암을 할 때 사실 주治판단도 중요하시고요. 환자분이 어느 정도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 나는 하겠다라는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환자에서 하느냐 허투나 삼중 음성은 사실은 좀 너무 복잡하게 하는데 어쨌든 0.5cm나 1cm가 넘으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항암제가 호르몬 양성에서는 사실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절반 이상까지도요.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이제 온코타입 검사나 맘마프린트나 여러 유전자 검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뭐 0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저위험이라도 하고 중위험이라도 하고 고위험이라도 한다. 그렇게 해서 고위험이면 사실 항암을 하셔야 되고 저위험이나 중위험이 안 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실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수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객관적으로 재발할 확률이 조금 높다는 뜻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항암제가 이거는 세포 독성하는 세포를 깨주는 그런 항암제를 써야지 재발률이 잘 줄어드는 그런 타입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 선이 이제 온코타입 점수가 높을수록 항암을 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 격차가 늘어나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암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또 선행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른 암들은 사실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근데 유방암은 다른 암도 요새는 그러고 있지만 항암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암이 줄어들면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에 또 완전 관해라는 걸 본 다음에 치료 방향 결정하는 그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이제 선행 항암을 치료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유방암 아주 전문적으로 보는 주치의가 이제 의사가 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의사 선생님 알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정도로 복잡하긴 한데, 대표적, 이제 종합적으로 기수가 2기다, 3기다, 그 다음에 호르몬 양성이다, 허투 양성이다, 그 다음에 유방 보존술이 가능한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경우는 이제 크기가 크고 침범이 많이 돼 있어서 침범이 많이 돼 있는 경우에 처음에 수술이 어려운 부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시게 되는 이유가 유방암의 크기나 위치가 처음에 수술한다 그러면 전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항암제를 하면 줄여가지고 부분절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표적 항암제 계통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꼭 부분절제와 관계없이 삼중 음성이나 허투 양성 유방암을 가지고 계시다. 2cm가 넘으면 이 표적 항암제 들어가면 굉장히 잘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선행 항암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불안하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실 암을 지금 떼내고 싶은데 떼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항암제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의 임상 연구에서 선행하는 거랑 수술을 먼저 하는 거랑 치료 성적이 이제 동일했다라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기반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 선행항암 치료하다 만약에 조금 커지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전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안전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는 한 1%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유방암을 이제 줄이게 되기 때문에 수술 범위를 줄여서 전절제여도 부분절제로 바꾼다든가 이런 이제 장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항암제를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떼서 이제 종양을 나중에 떼게 되죠. 항암하고 나서. 근데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항암제가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완전 관해 여부로 확인을 해서 완전 관해가 돼 있으면 이전 치료를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완전 관해가 돼 있지 않으면은 다른 후속 치료로 바꿔주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사실 여기보다 이제 전신에 아까 있는 암세포를 먼저 치료하는 그런 이제 미세전이 치료가 좀 더 빨리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외국도 그럴 수 있지만 선행 항암 치료를 해야지만 보험이 적용이 되거나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는 퍼제타, 헐투에선 그렇고 삼중 음성에선 키트루다 이런 약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선행 항암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항암제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3주 간격이 한 사이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6에서 8회를 하게 되시고 대략 4에서 6개월 항암하고 수술을 하는 건데요. 완전 관해라는 이제 개념이 중요할 수 있고 떼어서 봤을 때 이제 암세포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완전 관해, 그렇지 않은 비완전 관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완전 관해가 있는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이전 치료를 유지하게 되지만 비완전 관해가 온 경우에는 항암제 변경을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암제를 어떤 항암제 할지는 사실 의사가 많이 결정하는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입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입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전형적인 유방암이긴 한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항암제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게 되고요. 항암 치료 이외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버제니오라는 표적 항암제가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2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비보험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 뭐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뭐 나는 A씨를 해요, 뭐 나는 T씨를 해요 많이 하시는데 가장 유명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A씨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클로포스파이드, 뭐 도시삭셀 사이클로포스파이드 이렇게 되고요. 1기에서는 보통 이제 저는 T씨나 A씨 단독으로 하자고 하고요. 2기나 3기가 넘어가면 A씨를 한 다음에 탁산이라는 항암제를 3개월 더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투 양성 유방암은 이제 이 허투랑 너무 유명한 유전자인데 이런 이제 정상적으로만 있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진다는 거고요. 이거를 억제해 주는 게 그 어떤 치료보다도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은 이제 상품명을 말씀드리면 허셉티나 퍼제타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약이고 대신에 심장 기능이 1% 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추적을 하게 되고요. 허투 양성에서 선행 이후에 이제 비안정관인 경우는 캐살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캐살라도 사실 굉장히 안전하고 사실 부작용이 적은 약을 생각하지만 이건 약간 손발 저림이나 혈소판이 떨어지거나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1기에서는 TC나 허셉틴만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허투 양성 중 2, 3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모두가 힘들어하시는 그 치료, 허셉틴, 퍼제타, 도세스, 카보 4가지 약제를 쓰는 거를 이제 가장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완전관에 쓰지 않으면 한 20% 정도까지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 퍼제타를 쓰면은 그게 이제 완전관이율이 1.5배나 2배 높게 보고됐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전형적인 항암제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가 사실 좀 환자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고 젊은 환자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암의 굉장히 큰 특징은 사실은 전이나 재발을 굉장히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암입니다. 사실 그렇게 전이가 됐을 때 사실 치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장에 항암제를 강력히 써서 해야 되는데 호르몬이나 허투 치료제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파크리타셀 카보에 A씨를 이어서 하는 선행항암 요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키트루다를 같이 쓰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고요. 6개월 같이 쓰고, 항암이랑 키트루다 6개월 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이어나가게 되는데, 재발률을 거의 3분의 1 정도,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약이고요.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약이지만 아직 보험이 되지 않고 있고,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트루다를 맞는다고 해서 더 막 울렁거리고 그러진 않는데 나름의 자가 면역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경증으로는 이제 피부 발진 같은 게 생기거나 갑상선 기능이 오르거나 내리는 일이 한 10% 정도 생길 수 있고요. 이것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진짜로 중증 1% 미만에서는 대장염, 폐장염, 신장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도 굉장히 열심히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중 음성 6개월 키트루다 항암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완전 관해 여부를 보게 되고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아직까지 의사 내에서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완전관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키트루다 그대로 하고는 경과 관찰만 하게 되고요. 비완전관인 환자에서는 젤로다를 하거나 림파자를 하거나 뭐 키트루다 유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항암제 치료할 때 사실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렁거리고 설사나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작용을 굉장히 유의하게 잘 보시고 나는 이거를 잘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주위에서 경각심 가지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방암에서 항암제 했을 때 10명 중에 7, 8명 환자 다 잘 계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막 너무 울렁거리고 설사하고 탈수가 된다. 그러면은 영양제나 수액 같은 거를 지역 병원이라든지 자기 주치 병원에서 맞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사도 사실 더 잘 하시는 것이 백혈구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다만 비위생적인 음식을 피하고요. 열이 나면 이것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꼭 의료기관에 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병원 김희준이고요. 오늘 너무 많은 환우분들이랑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요즘 굉장히 조금 지쳐 있었는데 많은 힘을 받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에 교수님 두 분이 원체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조금 더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원바람 추적 관리, 뭐 2차함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여기 있는 환우분들께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하셨을 얘기라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외래에서 항상 환자분들 만날 때마다 환자분들은 어떤 검사를 하면 재발을 좀 안 할지, 얼마나 자주 할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산정특례라는 것도 저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이제 NCCN이라고 이제 암을 보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조기 유방암 환자들을 갖다가 이거는 미국의 이제 상황을 조금 더 반영을 한 건데요. 문진이랑 신체 검사를 1년에 1회에서 4회 정도, 유방 촬영술을 1년에 1번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100%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좀 더 영상 검사나 이런 거에 어프로치가 좀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객관적인 검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조기 유방암 추적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원격 전이에 대해서도 증상이 없는데 저희가 이걸 꼭 자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저희가 뭘 봐야 되냐면 유방암은 A형이라는 게 다릅니다. 방금 앞선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몬 양성이라든지 삼중음성이라든지 헐투라든지 각각 성격에 따라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환자들이 어떻게 재발하는가요? 라는 패턴을 살펴보니까 예상하시듯이 호르몬 양성은 비교적 온순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재발이 좀 적은 암은 맞는데 이제 같은 유방에서 재발하는 걸로는 헐투 양성 유방암이 가장 많았고 리저널 리커를 하는 경우에는 삼중음성 유방암이 좀 많았다. 그래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건 최소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각각 개인의 연령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A형에 따라서 이러한 재발 패턴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앞선 추적 관찰의 이런 기간 같은 것들이 모디피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도 이제 한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약 20여 년간의 수술한 환자들을 이제 저희가 재발한 결과를 봤는데 다들 이제 공포스러워 하시는 부분이죠. 사실은 12.3%의 환자가 재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산정특례를 기준으로 생각하기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도 재발한 환자들의 5명 중 1명은 5년 이후 재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환자들, 다른 고형암 환자들은 5년이 지나면 그냥 건강검진 하시고 저를 굳이 보러 오실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에 비해서 저를 보시진 않더라도 꽤 자주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는 걸 설명을 드리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은 저랑 같이 늙어간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2차암 검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2차암은 저희가 한번 암을 경험하신 암 경험한 경험자분들한테 이전에 발생한 것과 다른 조직에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재발도 아니고 전이도 아니고 새로운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암의 발병 위험도를 좀 보시면 반대편 유방암에 이제 좀 많이 생겨서 위험도가 2.4배 정도 되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이 한 1.4에서 한 1.7배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시는 많은 환우분들 모두 암 생존자, 암 경험자분이신데 결국에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들보다 평균 2.3배 정도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검진 이런 거에 대한 워닝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암 발생이 그럼 왜 우린 높아질까요? 라고 고민을 하게 된 텐데요. 그게 원바람이랑 2차암이랑 위험 요인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나이나 호르몬, 그 밖에 뭐 유전적 요인, 뭐 브라카 유전자 같은 거 많이 아시죠? 그랬을 때 유방암도 생기고 뭐 난소암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 그 밖에 이제 작업 환경이나 직업 같은 것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저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유방암 환자분들이 2차암이 생긴 거 리스크도 높은데 그 2차암이 생겼을 때 예후가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차암을 더 빨리 조기에 이제 검진을 해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유방암 환자분들 되게 열심히 저한테 오셔갖고 이제 다른 검진을 하시려고는 하시지만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될 2차암 검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50%가 채 안 되시는 분들만 하고 계시다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저희 사실 유방암 환우분들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2차암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그 암 검진 가이드라인대로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검진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흡연자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저설량 흉부 CT 같은 거를 찍어야 되고요.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다면 뭐 부인과적 검사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2차암 검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암 검진이라 그래서 더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7대 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나이지만 이제 이런 리스크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이제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암협회에서도 이거를 일반적인 암 검진만 따라라. 다만 유방암은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다면 그거보다 5년 내지 10년 정도 빨리 유방 촬영 검사를 받는 걸 권고하는 정도로 2차암 검진은 비슷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2018년을 기점으로 저희 한국의 암 경험자가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 200만 명 중에서 70% 환자분이 이제 5년 이상의 생존율을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들, 암 경험자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 7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봤는데 이 7가지 항목 중에서 6가지 항목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 이런 걸 하나도 무시하시는 분들, 관리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암이 또 다시 발생할 확률을 50%까지 감소시키더라라고 해서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 외과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뭐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흡연, 뭐 비만, 우리 다 알고 계신 혈압, 혈당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2차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강 생활 습관 관리가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흡연을 계속 이제 진단을 받고도 하시는 분 많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2.2배의 리스크가 있고요. 알코올을 제가 이건 보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스스로 완성도 했는데요. 알코올 섭취량이 10g이 증가하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상대 위험도가 10%가 증가를 한대요. 이게 도대체 10g이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복지부는 7g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10g은 이제 WHO 기준인데 이제 7g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맥주는 약 저희가 1.2잔이고요. 소주는 8.3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알코올 섭취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높일 수 있다. 절대 흡연, 음주 모두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운동, 체중 관리 영향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아까 외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이걸 보여드리고 나면 난 오늘 다 보여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연구를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한 3,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기, 3기 환자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환자들한테 요즘 저희 금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 환자들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근감소증이 없는 적절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고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선이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인데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가 되면 전체 사망률이 41%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라는 생각을 하고 이 결과를 보시는데 이 연구를 또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분들이 가장 서바이벌이 좋았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살펴보면 근육도 정상인데 체중도 정상을 유지하신 분이라서 결국에는 유방암 생존자한테 중요한 건 뭐냐? 근육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가 재발률도 낮추고 생존율을 좋게 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과 암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 유방암이 당당히 이렇게 과체중과 비만에 대해서 이제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외래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받습니다. 이게 얼굴이 갑자기 퉁퉁 부어 나타나면 환자분들한테 살 빼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나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연구는 제가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오시면 저도 외과 의사가 아닌지라 그 수술한 팔을 갖다 막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시면 50세 이상의 폐경후 유방암 생존자 환자인데 이미 치료가 끝나셨어요. 이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눠서 근력 운동을 하는 그룹이랑 스트레칭을만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12개월간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봤더니 근력 운동을 한 그룹에서의 골밀도거든요. 골밀도가 오히려 살짝 증가하는 양상이었다면 스트레칭만 했던 환자분들은 떨어진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수술을 하고 바로 오신 환자분한테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022년도에 암 생존자를 위한 영양 신체 활동 지침을 이제 대한암학회에서 미국 암협회 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모디피케이션해서 봤는데요. 결국에 생각보다 강도가 높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매주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0분이면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일까를 좀 봤더니 걷기, 자전거 타기,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도 그냥 중간 강도고요. 스포츠로 따지면 배구, 골프, 야구 정도? 가사 활동도 들어가더라고요. 정원 가꾸기. 그다음 직업으로는 이제 노무직, 농사가 굉장히 높은 강도인 줄 알았더니 중간 강도래요. 그래서 이렇게 150분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육체 노동을 하는 수준으로 75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만이 유방암의 재발률과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교수님들이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한테는 후기 합병증 관리가 또 중요한 숙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는 사실은 앞서 이제 토하거나 울렁거리고 이런 것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인데요. 항암 치료를 하고 한 2주가 지나면서부터 모발이 얇아지면서 빠지는데 사실 처음 진단받으시고 항암을 하시기 전에 항상 가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으실 수 있게. 근데 이러한 탈모는 대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제발 잠시만 우리 잘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퍼머넌트 알로페시아라고 영구 탈모가 되는 건데요.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머리가 빠지거나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사실은 초창기에 제가 암 환자분들을 만날 때는 그런 거 없다. 절대 다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런 상황을 저도 이제 목격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도 막기 위해서 이 모낭이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쿨링하는 인터벤션과 관련된 연구들이 또 많고요. 그거 이외에도 레이저나 여러 가지 치료를 경험해갖고 이런 영구 탈모를 막기 위한 치료도 병행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위한 팁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것처럼 머리를 청결하게는 해야겠지만 너무 과하게 샴푸잉하는 거 별로 안 좋고요. 드라이나 염색 파마 같은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만 드라이 할 때 찬바람으로 하시는 거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상처 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건 몰랐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모자를 너무 오래 쓰셔서 통풍이 안 되거나 땀이 차고 이런 것만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게 손상받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과도한 자외선 같은 건 차단을 해주시고 주무실 때도 통풍이 잘 되게 땀을 잘 흡수해서 축축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가벼운 두건 같은 걸 쓰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말초 신경병증인데 항암을 하고 나시면 이제 항암이 끝났어. 이제 나는 해방이 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약 한 작게는 10%
많게는 한 88% 정도까지 말초 신경병증을 호소하시는데 글씨 쓰기 힘들어하시고 숟가락질 하는데 불편해하시고 걷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다 오셔서 그러세요. 항암이 끝났는데 나 왜 아직도 이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신경이 재생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사실 주관적으로 느끼시기엔 조금 더 악화됐다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 또한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발 뒤꿈치를 든다든지 하는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은 아직 예방하는 약이 없어서 결국엔 증상을 저희가 완화시키는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사진을 붙여놨듯이 결국에는 신체적으로는 자극을 주면서 호전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내용인데 제가 한번 맞춰봤습니다. 유방암 경험자들 림프 부종이 생기는데 사실 저희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요 밑에만 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면 초창기부터 이제 팔 위에서부터 이제 좀 불편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방 조직, 림프 조직에 이제 기존에 침범을 했다든지 너무 수술 범위가 많이 넓었다든지 환자가 과체중일 때가 이제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림프 부종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보통 림프 부종이 생기면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여기 부었을 땐 본인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시면 이게 더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림프 부종은 재활치료 전문가의 굉장히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오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폐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바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의 폐경 비율이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항암을 하지 않은 환자들의 폐경인데 이 40에서 44세 사이를 한번 보시면 거의 폐경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 70%에서 폐경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 여성한테 폐경이 오게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가능한 여성이 내가 임신을 해야 되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이 퍼틸리티와 관련한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꼭 하셔야 되고 이것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항암을 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갈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조기 폐경은 굉장히 예상치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차츰 나이 들어가면서 폐경이 와도 당황스러운데 굉장히 조기 폐경이 온다면 골밀도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 갱년기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아들일 때 그 당혹스러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 또 내지는 운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동반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유방암과 당뇨의 연관성은 살짝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게 약간 거기서 작용하는 팩터들이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기본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유방암 환자 아까도 과체중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경구혈당 강화제든 뭐 인슐린 치료든 적극적인 혈당 치료, 뭐 우리 메포민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항종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는 해서 어쨌든 적절한 조절을 하는 것이 저희에게 동반 질환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골다공증 치료인데요. 유방암 환자분들 항호르몬 치료하면 골밀도가 감소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호르몬 치료하기 전에 골밀도부터 꼭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오셔서 칼슘 먹어야 돼요. 비타민 D 주사 맞아야 돼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희가 하는 식사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나 500ml 이상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밖의 것들은 뭐 우유든지 치즈 같은 거를 좀 드시면서 흡수하시면 좋겠고 바이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부족하더라도 이 바이타민 D가 부족해서 칼슘의 흡수가 좀 적어지는 거를 도와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이제 리플레이스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내가 부족한 상황인지를 보면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저희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냥 재료는 다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뼈에 대한 자극,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라든지 되시면 줄넘기 이런 거라도 꼭 하실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있는 건 사실 정신사회적 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암 경험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 사실 환자분들도 두려우시지만 저도 CT를 열 때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사회적 관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중앙대병원에서는 지금 까마라고 해서 캔서 매니저에 대한, 특히 이제 유방암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플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혈액종양내과, 외과, 그다음 정신과, 사회사업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운영을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교수님들의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 경험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활 습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바꿔서 더 나은 그런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까지 저희가 애들을 하는 게 목표라서 많은 환우분들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